안녕하세요. 금번 행사에서 데브옵스를 위한 AWS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데브옵스 엔지니어 그리고 AWS 컨테이너 히어로 송주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데브옵스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 소개를 하기 전에 데브옵스를 위한 서비스 소개인이 먼저 데브옵스의 업무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데브옵스에 관한 정의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이 데브옵스 발표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데브옵스를 정의할 때 항상 이 5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데브옵스는 문화이고 자동화한 것이며 항상 측정하고 서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 모든 것들을 축적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브옵스는 이제 단순한 개발과 운영을 모두 하는 그런 합성어 같은 게 아니라 데브옵스는 어떤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를 자동화하며 변경사항 지표들을 측정하고 공유하고 이 모든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아가는 문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철학, 방법론,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 발전하고 진화를 합니다. 데브옵스도 똑같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단순한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개념이었지만 사실 클라우드를 지금도 그렇다고 정의를 내리기에는 조금 올바른 정의라 볼 수는 없습니다. AWS를 단순히 컴퓨팅 자원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고 정말 너무나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죠. 이게 너무나 광범위한 표현이라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데브옵스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IT 조직이라면 당연히 이 겹친 업무가 많고 항상 해야 하는 업무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모험 사례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먼저 그 데브옵스의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하는 업무들은 보통의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하는 업무들과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해도 사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비스 개발과 배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것, 이를 위해서 도구들을 적용하거나 개발한 것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서비스와 팀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 테스트와 모니터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할 시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전파하는 것, 그리고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영역이죠. 그리고 좋은 아키텍처, 확장 가능한, 그리고 보안적으로도 안전한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도 포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사항인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적용하거나 교육하거나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업무 등도 포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업무들이 있지만 좀 간단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브옵스의 목표는 결국 서비스의 성장, 늘어나는 인원, 그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의 속도, 팀의 속도를 이 가속도 선상의 그래프 위로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서비스의 성공의 방정식이기 때문이죠. 조금 대단한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실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우리의 팀이, 우리의 조직이 좋은 아이디어를 얼마만큼 빨리 구현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가가 현대 서비스 성공의 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시도와 실패를 반복해서 성공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팀의 퍼포먼스를 이 곡선 위에 올려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업무를 더 잘하게 되고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AWS 클라우드를 잘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인프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그 곡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거죠. AWS는 참 쉽고 간단합니다.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손쉽게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EC2를 만들 수 있고 라우트 P53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최적한 DNS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죠. 도메인 구입도 라우트 P53를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ACM과 ALB를 이용해서 손쉽게 HTTPS 로드 밸런서까지 우리가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AWS의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 코드 파이프라인 같은 시리즈 등을 통해서 코드의 관리부터 배포, 파이프라인까지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급한 서비스들을 클라우드워치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죠. 굉장히 쉽죠? 근데 반대로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관점을 다르게 해서 본다면 AWS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등장함으로써 하드웨어로서부터 오는 제약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극복은 했지만 아키텍처적으로도 극복은 또 다른 과제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AWS에 수많은 서비스가 출시되고 수많은 기능이 고도화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AWS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만드는 것은 쉽고 간단한 일이지만 이렇게 수많은 서비스들을, 수많은 기능들을 적합하게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모범 사례로서 사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멀티 어카운트, 멀티 VPC, IAM과 같은 모범 사례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려면 정말로 복잡하고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게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잘 알고 있고 잘 사용할 수 있고 잘 적용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닷컴의 서비스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의 서비스 아키텍처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IT의 시대가 열리고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니까 그에 따라 사용이 정말 폭증하면서 서비스 아키텍처는 진화를 거듭하고 정말로 복잡해져서 이제는 마치 하나의 복잡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폭발적인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와 1억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정말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고 다른 세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의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그래프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 우리 모두 이 빨간색의 이상적인 그래프를 꿈꾸지만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조직은 그러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 인력의 부족의 문제가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의사소통의 문제, 사람들 간의 갈등,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문제가 다르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도전 과제들이 정말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팀의 도전 과제는 이러한 트래픽 패턴입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평소 대비 100배 이상의 트래픽이 들어오는 이러한 문제는 정말 저희로 하게끔 많은 도전 과제와 도전 의식을 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당 100만 트래픽, 200만 트래픽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분당 800만 트래픽, 900만 트래픽이 들어오는 건 정말로 다른 이야기인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사용할 것인지, EC2를 사용할 것인지, 파게이트를 사용할 건지, 람다를 사용할 건지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그에 따른 모범 사례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좌측에 위치한 표준화가 용이한 중앙 관리입니다.
인프라를 관리하는 팀이 존재하고 그 팀이 전적으로 인프라를 생성하고 관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를 하고 모범 사례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인프라 엔지니어들이 인프라를 만들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제일 잘하는 일들을 하니까. 하지만 이러한 것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팀, 데브옵스 팀 등을 구성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팀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범 사례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해당 방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지 않고서 이렇게 그냥 인프라를 누군가가 생성한다 보면 한 번 잘못된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못된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를 만들 때 개발자는 티켓을 오픈한다거나 서비스의 성격을 설명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서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방식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팀 전체가 약간 고도화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이러한 방식을 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축이 쉽고 속도가 높은 우측에 위치한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접근이 쉽고 쓰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프라를 수준 있는 이해도를 갖춘 인력이 없다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에 종속이 된다는 거죠.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고도화가 해당 플랫폼에 묶이게 된다는 뜻이죠. 그만큼 모범 사례를 구축하기 어렵고 우리의 서비스가 성장을 거듭하고 진화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이러한 파스를 선택하다가 어느 정도 서비스 성장에 따라서 변화를 겪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느 정도의 중간, 직접 자체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이 또한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는 거죠. 가장 큰 장점은 해당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입맛으로,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가장 적합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을 모두 직접 개발하고 유지보수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 인력이 항상 있다면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리고 여러 명이 있다면 좋은 방법이겠지만, 단 한 명이 만약에 유지보수를 한다면, 그리고 그 인력이 이탈하게 된다면 굉장히 변화가 커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자유입니다. 우리 팀의 성격, 우리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고 무엇이 맞는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AWS에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오늘 행사에서 제가 소개할 데브옵스를 위한 서비스가 바로 이 AWS 프로톤입니다. AWS 리인벤트 2020에서는 이 데브옵스에 관한 많은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그중 프로톤은 누구나 쉽게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서비스를 손쉽게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프라 엔지니어 혹은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의도한 표준과 모범 사례를 준수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한 첫 번째 중앙관리 시기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지만 AWS 프로톤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프로톤은 AWS가 첫 번째로 출시한 컨테이너와 서버리스를 위한 완전 관리형 배포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 첫 번째로 출시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오픈소스 그리고 상용 배포 서비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직접 만들고 해서 배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런데 AWS가 표현하길 AWS에서 내놓는 첫 번째 배포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프로톤을 설령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서비스를 통해서 AWS가 생각하는 배포, 그러니까 CI, CD, 이러한 데브옵스에 대한 생각과 모범 사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복잡한 서비스를 경험한 AWS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모범 사례가 무엇인지 이 AWS 프로톤을 통해서 유추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그 철학과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AWS 프로톤에 대한 본격적인 개념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프로톤이 생각하는 배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관리자와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프로톤이 위치하게 됩니다. 인프라 관리자는 인프라스트럭처 템플릿을 정의하고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규칙을 만들고 이 인프라 엔지니어 혹은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생각하는 표준과 모범 사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템플릿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 컨벤션이나 보안 사항,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개발자는 이 만들어진 다양한 템플릿을 보고 선택하고 그냥 배포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템플릿을 선택하고 찾고 그리고 배포를 누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관리자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템플릿과 그 설명을 보고 그렇게 원클릭 형태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범 사례라는 것은 그 과정이 반드시 단계별로 존재하고 즉 파이프라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니터링도 포함되어야 하죠. 그리고 반드시 코드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사상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인프라 관리자가 템플릿을 만들고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코드로서의 인프라의 성격을 가지고 CI/CD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가시 관측성, 모니터링이 존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핵심 기능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쉽게 원클릭으로 사용할 수 있고 셀프 서비스, 스스로 배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앙관리로서의 장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표준화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인프라 엔지니어,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생각하는 그 의도한 사항이 누가 만들어도 그 의도한 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표준이 만약에 업데이트가 된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다른 오픈소스 혹은 다른 서비스와 통합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프로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톤은 일단 인바이로먼트와 이 환경과 서비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톤의 환경은 실제 서비스가 위치하게 될 기본 공유 자원을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자원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VPC와 클러스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VPC나 클러스터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개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범 사례가 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서비스는 환경 안에서 실제로 돌아가게 될 컴퓨팅 자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AWS 파게이트와 AWS 람다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돌아가는 코드도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WS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기본 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스토어 프론트라는 웹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인벤토리라는 서비스가 있고 체크아웃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들의 몇몇 개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나 캐시 서비스나 혹은 서드파티와 연동을 한다거나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가 있겠죠. 좀 더 큰 규모의 서비스라면 여기서 큐를 사용한다거나 캐시를 사용한다거나 다이나모DB를 사용한다거나 정말 다양한 AWS의 서비스와 엮어질 수 있고 여기서 가짓수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톤에서
인프라 관리자는 템플릿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템플릿을 만든다는 것, 이렇게 인바이러먼트 템플릿을 만든다는 건 두 가지 템플릿을 만든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바이러먼트 템플릿을 정의하고 두 번째는 서비스 템플릿을 정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템플릿으로부터 생성을 하는 것은 보통 인프라 관리자가 맡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VPC나 클러스터 구성이 해당되는 것이죠. 제가 인프라 관리자라고 명세를 했지만 인프라 관리자가 아니라 뭐 어떤 개발자가, 이해도가 높은 개발자가 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팀의 성격, 우리 팀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개발자, 개발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 템플릿만 보고 서비스를 선택해서 쉽게 생성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 과정이 AWS 콘솔과 같은 웹 UI로 생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CI 솔루션과 통합을 반드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CLI와 SDK로도 제공이 될 것이니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개발도 할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를 지향하는 템플릿 형태로 구성하는 것은 사실 그 이유의 핵심은 모든 환경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관리자, 전문 인력, 전문가가 의도한 환경을, 모범 사례를 개발 환경부터 실제 서비스 환경까지 비용 효율적으로 완벽히 일치시키고 그걸 보장한다면 업무 퍼포먼스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 언급한 그 가속도 선상의 그래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초사항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추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안 될 때 이게 개발자의 코드가 문제인지, 인프라의 설정이 무엇인지, 어떤 보안 사항 때문인지, 방화벽의 문제인지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프로덕션의 문제가 생성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개발 환경, 스테이지 환경, 로드 테스트 환경, 그리고 실제 프로덕션 환경까지 모든 환경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일치시킬 수 있다면 적어도 인프라에 대한 의심하는 일들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자는 오로지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개발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했을 때 업무 퍼포먼스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프라 관리자는 자신의 본연의 업무인 서비스의 안정성 향상과 비즈니스의 효과적인 일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다양한 환경을 지원해야 하는 만큼 AWS 프로토는 파라미터와 특정 값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파라미터화 한다는 것은 하나의 템플릿에 다양한 파라미터를 주입함으로써 여러 개의 그 템플릿을 통한 우리가 환경 혹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템플릿으로 다양한 실제 환경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PPT에 나와 있는 예시는 우리가 라우트 P53 DNS를 만들 때 우리가 그 DNS에 서브 도메인만 지정을 하면 보통 우리가 서브 도메인을 통해서 개발 환경인지 스테이지 환경인지 프로덕션 환경인지를 결정하기도 하니까 이런 바뀌는 값만 지정해서 하나의 템플릿으로 여러 개의 환경과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죠. 즉, 라우트 P53의 주소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의 개수가 될 수 있고 CPU나 메모리의 사양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 고도화되고 베리어블화 시킬 수 있고 코드로서 구성해서 아마 인프라를 코드처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이겠죠. 간단하게 AWS 콘솔 화면을 통해서 이 프로톤의 과정도 우리가 직접 실행할 수 있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콘솔을 이용해서 손쉽게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력해야 하는 화면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명시한 environment template, 서비스 템플릿,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 각각의 환경들을 그 과정들을 이행하고 있으면 각 맞는 값만 입력을 해서 손쉽게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네이밍 컨벤션, 우리가 네이밍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 이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이름 기반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만 고민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팀을 위한 템플릿 관리, 인프라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 템플릿을 만들고 그 템플릿이 콘솔 화면에서 쉽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이 파게이트 웹 서비스가 있고 앞서 명시한 람다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인벤토리 서비스, 그리고 람다 웹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디스크립션에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 서비스가 무엇이고 이 서비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네가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면 이걸 선택해라,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파게이트를 원하는지 람다를 원하는지. AWS 프로토는 샘플 템플릿을 제공을 하는데요. 결국에 우리는 웰 아키텍트, 잘 만들어진 환경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픈소스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소스의 특성을 가진 오픈소스로서 구성된 이 프로토는 다양한 템플릿을 사용자들에게 공유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손쉽게 웰 아키텍티드한 템플릿을 공유한다면 우리는 이 템플릿을 참조하고 우리의 입맛대로 약간 변경해서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는 AWS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WS 프로톤 샘플 템플릿입니다. 지금은 양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퍼블릭 프리뷰 기간이기 때문이죠. AWS 프로톤 서비스가 출시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템플릿을 버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VPC의 구성이라든가 클러스터의 구성은 사실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에 대한 버전 관리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AWS 프로토는 굉장히 고도화된 부분인데 메이저 버전 관리와 마이너 버전 관리를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 버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투명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개발자라든가 실제 다른 인프라 엔지니어가 전혀 버전업이 일어났는지 그렇게 투명하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지도 하지 못한 사이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그것을 사용하는 개발자나 다른 엔지니어들에게 일종의 선택지를 다시 주는 메이저 업데이트로 역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경사항이 진행했으니 앞으로 이런 레이티스트 버전을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버전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서비스 템플릿을 개발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발자는 다양하게 만들어진 서비스 템플릿에서 어떠한 것을 지정하고 만들 수만 있다면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지금 여기에는 파게이트 웹 서비스와 람다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 템플릿이 나올 수 있고 심지어 EKS나 모든 ECS의 형태, EC2를 지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발자는 단순히 굉장히 깊게 인프라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파게이트의 특성, 람다의 특성, EC2의 특성 이런 것들만 이해를 하고 그것에 맞는 서비스 템플릿을 선택만 한다는 거죠. 이러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엔지니어는, 인프라 관리자는 다양한 템플릿을 만들고 그 템플릿에 대한 명세서,
도큐먼트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템플릿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졌고 그러한 것들을 다른 팀원들에게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개발자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이 템플릿을 보고 템플릿이기 때문에 항상 비슷한 형태의 교육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개발자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내가 선택하는 서비스가 무엇을 통해 만들어야 될지도 손쉽게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파게이트나 람다나 뭐 기존의 다른 서비스 또 떠있는 해당 서비스를 눌러서 어떤 서비스가 그 서비스 템플릿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손쉽게 템플릿을 선택해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라미터 입력이 당연히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이 디플로이먼트의 파라미터라든가 앞서서 템플릿을 선택했으면 그거에 따른 파라미터를 당연히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앞서 설명드린 뭐 개수, 크기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라우트 PPT3의 주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탠다드, 표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템플릿을 만드는 인프라 관리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입력할지에 대한 선택을 주면 된다는 거죠. 어떤 선택지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선택지는 옵셔널하게 그러니까 선택적 말 그대로 선택을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웹 콘솔을 통해서 혹은 나중에는 이제 고도화가 되면 분명히 코드로서 배포를 할 수 있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자는 자신이 익숙한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손쉽게 파라미터만 입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인프라를 만들고 빠르게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어드밴스드 컨피그레이션에 보면 배포, 결국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커 파일을 선택을 한다거나 뭐 브랜치를 선택하거나 뭐 그러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코드를 만든 것에 집중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에 계속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서비스 관리입니다. 인프라 관리자나 뭐 개발자나 모든 이들이 해당되는 부분일 거예요. 이 서비스들, 실제로 배포가 된 서비스들이 잘 떴는지 어떤 템플릿으로 떴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대시보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지금도 간략한 대시보드 형태의 화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클라우드 워치가 붙거나 분명히 더 고도화된 형태로 고도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배포가 잘 됐는지 그리고 파이프라인 스테이터스 그 배포가 현재 실패됐는지 아니면 과정 중에 있는지 성공을 했는지 그 성공을 했으면 그게 언제 성공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굉장히 편의성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헬스 모니터링입니다. 아까 스테이터스가 판별이 된다는 것은 헬스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올린 서비스가 잘 떴는지, 뭐 만약에 잘 뜨지 않았다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잘 뜨지 않았는지,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몇 개를 시도했는데 몇 개가 어느 상태에 있고 몇 개가 완료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AWS가 제공하는 화면이 모범 사례라는 것은 뭐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팀의 성격과 그 팀이 원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해야 된다는 개념은 모범 사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설명했듯이 AWS의 프로토는 현재 출시하지 얼마 되지 않은 퍼블릭 프리뷰 상태의 서비스입니다. 지금 AWS 프로토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기반한 템플릿 작성을만 제공을 하고요.
역시 이 템플릿에 기반한 서비스나 환경을 배포하는 것을 제공하고 AWS의 코드 파이프라인과 연계하는 CI/CD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템플릿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메이저 업그레이드나 마이너 업그레이드 해서 그에 따른 서비스를 배포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죠. 벌써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AWS 프로톤이 앞으로 가야 할 로드맵을 공개를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헬스 모니터링의 고도화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분명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 워치와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가 통합이 된다는 것은 그 뒤에 람다 액션, 람다를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프로세스를 쓰고 그 뒤에 우리가 원하는 코드 실행을 또 붙일 수 있다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뜻은 중요 외부 서비스와 통합 및 지원을 한다는 거죠. 공식 발표, AWS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이야기를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쓰는 테라폼 같은 것도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템플릿을 조금 더 가공하고 만드는 것도 지원을 한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레벨에 대해서 자연들에 대한 자동 태깅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값을 하나만 주면 다양한 정보, 그 템플릿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원들은 어떤 태그를 다 명시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템플릿으로 정말 다양한 우리의 네이밍 룰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멀티 어카운트 지원입니다. 우리가 AWS를 모범 사례로 만든다는 것은 AWS 어카운트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에 AWS의 어카운트를 나눈다. 이거는 이제는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이제 앞으로 AWS의 오거나이제이션과 같은 서비스와 연계되거나 혹은 다르게더라도 멀티 어카운트를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템플릿의 접근 제어도 제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큰 규모의 팀이라면 개발팀도 정말 수많은 팀들이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 개발팀마다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템플릿이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템플릿의 접근 제어를 분명히 AWS IAM과 통합시켜서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베스트 프랙티스, 그러니까 모범 사례 형태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요. 결국 AWS의 프로톤의 방향,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고객에게 신속하게 신뢰할 수 있는 컨테이너와 서버리스의 배포 모범 사례를 적용시키게 하는 것, 쉽게 적용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현대적 아키텍처를 쉽게 만든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프라 팀이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자,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더 설명해 보면 코드로서의 인프라 사상을 완벽하게 실천함으로써 빠르게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작성하고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코드 레포지터리와 연계해서 그리고 CI와 연계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와 서버리스를 접목시키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축, 인프라의 템플릿을 구축하고 그 실제 만드는 것은 개발팀이 만듦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의 비용을 줄이고 그 인프라 팀 자체도 업무를 줄여주는 형태로 간다면 인프라 팀이, 그러니까 데브옵스 팀이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 외에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가속도 선상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 팀은 어느 그래프 위에 있나요?
앞으로의 발전을 더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프로톤의 사용을 고려해보고 직접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배포 서비스는 이 프로톤과 과정을 비교해서 그리고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는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고 AWS가 생각하는 그 사상과 철학, 기술에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빨간색 그래프 위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세 번째 얘기했었던 인프라팀, 기존의 인프라 업무만 했었던 인프라팀이 데브옵스 팀으로 진화를 해야 한다면 인프라를 만들고 관리하고 신뢰성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것 외에도 정말 데브옵스적인 업무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기획 인력, 마케팅 인력, 서비스 운영 인력이 겪는 정말 수많은 문제들과 이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을 한다는 것,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스크립트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울 수 있지만 코드를 만들고 CI와 연계를 하는 게 이렇게 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비전공 인원, 비개발 인력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브옵스 팀이 그런 것들을 표준화해주고 이 마케팅 팀의, 서비스 운영 팀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좀 더 디지털 형태에 가까운 업무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항상 지금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우리는 아키텍처를 항상 고민하고 우리 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의 수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서 우리의 퍼포먼스, 우리의 일의 속도를 이 가속도 선상에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정말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